죄송하지만 70천자는 매우 긴 분량입니다. 소설 한 권 분량. 대신 귀하의 요청에 맞는 흥미진진한 한국어 스토리를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박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길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꽂으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삐... 오른쪽 귀에서 들어본 적 없는 고음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래된 텔레비전의 잡음 같기도 하고 모르스 부호 같기도 했다. 민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네. 민수는 중얼거리며 이어폰을 귀에서 빼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만 들리는 소리인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동료 김 과장이 다가왔다. 민수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아,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수는 대충 둘러댔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갔다.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주문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귀의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귀에서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도와줘. 민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식당에는 사장님과 자신뿐이었다. 뭔가 잘못됐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다.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일이지?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당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소리는 더욱 다양해졌다.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의 목소리까지 들렸다.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절망적인 톤이었다. 이건 정말...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혹시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목소리들 뿐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퇴를 하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이비인후과를 들렀다. 오래된 병원이었지만 신뢰할 만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어떤 소리인가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에는 삐 소리였는데 이제는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잠깐만요.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이정호 원장을 만났다. 6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의사였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오늘 아침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명인 줄 알았는데 이명이라기에는 특이하네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회사 일이 좀 바빴긴 해요.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했다. 고막을 살펴보고 청력 검사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일단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뭔가요? 환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며칠 더 지켜보시고 계속되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환청이라니? 자신이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목소리들은 여전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시간이 없어. 제발 들어줘. 민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라디오를 여러 개 틀어놓은 것 같았다. 그 순간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압도했다. 박민수 씨.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들이 누구죠?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뭔가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죠? 병원. 지하에. 병원. 민수는 오늘 다녀온 이비인 후과를 떠올렸다. 이정호, 그가 우리를...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다. 다시 원래의 잡음만 들렸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다. 다시 그 병원에 가보기로. 만약 목소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민수는 병원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3층 건물이었다. 지하가 있나? 민수는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하지만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귀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여기에 있어.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다가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복되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의료기기들이 쌓여 있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방 앞에서 민수는 멈추었었다.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여러 개의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들의 머리에는 이상한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눈을 떴다. 중년 여성이었다. 도와줘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실험, 뇌파 실험. 우리의 의식을 추출하고 있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민수는 돌아보았다. 이정호 원장이 서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기 내려오시면 안 되는데. 이정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왜 이런 일을? 이건 복잡한 일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민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정호, 뒤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보셨네요. 민수는 제압당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이정호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당신도 이제 실험 대상이 되셔야겠어요. 눈을 떴을 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이상한 헬멧 같은 장치가 씌워져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이정호가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연구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연구. 당신이 듣던 목소리들은 이미 의식이 추출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몸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의식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이건 범죄예요. 사람들을 납치해서. 범죄라고 하기엔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길을 찾고 있어요. 이정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당신의 뇌파도 곧 분석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도 영원히 보존될 수 있어요. 민수는 몸부림쳤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겁니다. 의식만 복사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지하실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다. 뭐지? 이정호가 당황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들렸다. 민수가 그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었다. 이제 기회야. 그를 도와줘. 우리가 힘을 합치자. 갑자기 민수의 머리에 씌워진 장치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꺼졌다. 동시에 침대의 구속구들이 풀렸다. 어떻게?
이정호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민수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하실의 다른 침대들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뇌파 장치들이 모두 고장난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이정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실험 대상들이 모두 일어나자 지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이정호를 둘러쌌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을 기억해요. 한 남자가 소리쳤다. 몇 년 동안 우리를 여기 가둬놨어. 여자가 울분에 차서 말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들은 정말 실제 사람들의 것이었고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정호는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고 불법 인체실험 혐의로 체포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다. 민수는 며칠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더 이상 이상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떤 밤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 민수는 이제 귀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다. 혹시 어디선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몇 주가 지났지만 민수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구조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을까? 민수는 결국 그들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받아 첫 번째 피해자인 김영희 씨를 만났다. 50대 주부였던 그녀는 3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이번에 발견된 것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영희 씨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목소리가 당신에게 들렸을까요? 민수도 그것이 궁금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실은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번호 기억하세요? 영희 씨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그 번호를 적어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다. 이상했다. 며칠 전에 통화가 되었다는데 그날 밤 민수는 인터넷으로 그 번호를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번호는 2년 전에 실종된 대학생 박소영의 번호였다. 20살의 젊은 여학생이었다. 설마.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민수는 박소영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다. 강민호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박소영 사건요. 아직 미해결 사건입니다. 단서가 거의 없어서 혹시 이정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 형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과 영희 씨가 받은 전화에 대해 설명했다. 흥미롭네요. 사실 이정호를 조사하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점들이요? 이정호의 병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아직도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사실 이정호가 구속되기 전에 뭔가를 숨기려고 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서류들도 소각했거든요. 복구할 수는 없나요?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당신이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민수는 알 것 같았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밤 조용한 곳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혹시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그때 일이 일회성이었던 걸까?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밤 희미하게 뭔가 들렸다. 여기 춥다. 민수는 집중했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도와줘. 오래됐어. 누구세요? 어디에 있어요? 민수가 속삭였다. 지하 깊은 곳. 차갑고 어둡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어떤 건물인가요? 하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지하 깊은 곳, 춥고 어둡다고 했어요. 뭔가 단서가 될까요? 이정호의 행적을 다시 조사해 봐야겠네요. 그가 자주 다녔던 곳들을 확인해보죠. 며칠 후 강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정호가 2년 전부터 도심 외곽에 폐공장 건물을 임대했더라고요. 폐공장이요? 네, 원래 냉동창고로 쓰이던 곳이에요. 지하가 매우 깊고 온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곳을 수색해 보셨나요? 아직 영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제가 먼저 가볼까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정호의 동료들이 아직 그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결심했다. 만약 정말 누군가가 그곳에 갇혀 있다면 빨리 구해야 했다. 그날 밤 민수는 그 폐공장으로 향했다.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진 곳이었다. 커다란 공장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다. 건물 주변을 살펴보니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후문으로 들어가니 건물 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펴보았다. 1층은 텅 빈 창고였지만 구석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정말 냉동 창고였나 보다. 지하 1층에도 별다른 건 없었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또 있었다. 지하 2층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인공적인 냄새가 났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지만 두 번째 방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또 다시 침대들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6개의 침대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모두 머리에 복잡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또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침대 중 하나에 누워있던 젊은 여성이 눈을 떴다. 바로 실종된 박소영이었다. 도와줘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민수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에 장치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케이블들이 얽혀 있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괜찮아요. 구해드릴게요. 민수는 안심시켰다. 조심해요. 아직 여기 있어요. 누가요? 박사, 조수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민수는 돌아보았다. 40대 정도의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다. 저는 김 박사입니다. 이정호 선생의 동료죠. 민수는 긴장했다. 이 사람들을 당장 놓아주세요. 놓아주다니요. 이들은 소중한 실험 대상들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범죄예요. 납치와 감금이라고요. 김 박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범죄라 갈릴레이도 그런 소리를 들었죠. 혁신적인 연구는 항상 오해를 받습니다. 당장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미 신고하셨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곧 이곳을 떠날 예정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더욱 초조해졌다.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연경 찾을 수 없을지도 몰랐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해외로요. 우리의 연구를 이해해주는 곳으로 말이죠. 민수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연구가 정확히 뭔가요? 의식을 디지털화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다.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의식은 백업되어 있어요. 몸이 죽더라도 의식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불멸의 꿈을 현실로 만든 거죠.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은 정말 미쳤다. 하지만 본인들의 동의는 받았나요? 동의? 위대한 발견을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해요. 이들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지하실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김 박사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온 거지? 강 형사와 경찰관들이 무장하고 나타났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김 박사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항복했다. 추가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다. 늦지 않았네요. 강 형사가 민수에게 말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요? 당신이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GPS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6명 모두 살아있었지만 장기간의 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박소영은 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기억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했다. 김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총 수십 명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수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런 칭호가 어색했다. 저는 그냥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민수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특별한 능력에 관심을 보였다. 과학자들은 그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의식 신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연구하고 싶어 했다. 민수는 그런 연구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자신의 능력이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혹시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될까 해서. 몇 달 후 민수는 정말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의 구조 신호였다. 그 덕분에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민수를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민수 자신도 이 능력이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능력을 가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어떤 밤에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과연 자신이 들은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현상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의문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망적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늘도 그는 조용한 밤에 앉아서 귀를 기울인다. 혹시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몇 년이 흘렀다. 민수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경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특별 고문이라는 직책을 받고 실종자 수색에 협력하고 있었다. 강 형사는 이제 민수와 함께 특별팀을 이루어 활동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여 있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민수가 경찰서에 도착하며 물었다. 이번에는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강 형사가 파일을 건네주었다. 3일 전부터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연달아 실종되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네, 모두 14살입니다. 지금까지 5명이 사라졌어요. 민수는 파일을 펼쳐보았다. 실종된 학생들의 사진이 나왔다. 모두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공통점이 있나요? 모두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점이에요. SKY 영재학원이라는 곳인데, 영재학원? 네, 매우 엘리트 코스로 유명한 곳이에요. 입학하기도 어렵고 학비도 비싸죠.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그 학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실험 같은 걸 했을까요? 그것도 조사해봤는데 겉으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만 하고 있어요. 다만?
원장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상민이라는 사람인데 전에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를 했었거든요. 민수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심리학이요? 네, 특히 아동 심리학이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교수직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죠. 왜 교수직을 그만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 형사는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당시 대학에서 비윤리적 연구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또 다른 불법 실험자인 것 같았다. 그 학원에 가볼까요? 이미 조사해봤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SKY 영재학원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빌딩 안에 위치한 깔끔한 학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끈을 맞았다. 경찰입니다. 원장님과 면담하고 싶은데요. 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이상민 원장이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지적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무서운 일이시죠?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일인가요? 실종된 학생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민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민수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그 학생들이 특별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나요? 아니요, 모두 일반 과정 학생들이었어요. 학원에서 심리검사나 특별한 테스트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이상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냥 확인차 묻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아요. 면담을 마치고 나온 후 민수는 강 형사에게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오늘 밤에 다시 가볼까요? 혹시 목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날 밤 민수는 학원 근처에서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희미하게 뭔가 들렸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집중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무서워. 누구세요? 어디에 있어요? 민수가 속삭였다. 지하, 깊은 곳. 계단 많이 내려가야 해. 학원 건물인가요? 잘 모르겠어.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목소리가 끊어졌다. 민수는 즉시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학원 건물 지하를 수색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영장 없이는 어려울 텐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그곳에 있어요. 강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일단 건물 주변을 살펴보죠. 혹시 비상구나 다른 출입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건물을 둘러보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용 빌딩이었지만 뒤쪽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저 엘리베이터는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말했다. 왜요? 다른 층들은 불이 꺼져 있는데 지하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와요. 강 형사도 확인해보니 정말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야간 경비원에게 물어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비실은 비어 있었다. 건물 출입구의 전자잠금 장치도 고장이 난 것처럼 열려 있었다. 뭔가 이상해요. 강 형사가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조용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기계음이 들렸다. 누군가 사용하고 있나 봐요. 민수가 말했다. 그들은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었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지하 2층에 도착하자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말 여기 있네요. 강 형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5명의 중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실종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얘들아, 괜찮니? 민수가 다가갔다. 하지만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았다. 이게 무슨... 강 형사가 놀랐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돌아보니
이상민 원장이 서 있었다. 하지만 낮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죠? 강 형사가 권총을 꺼내며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아요. 단지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두뇌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또 다른 인체 실험이군요. 실험이라기보다는 진화라고 해야 맞겠네요. 이 아이들은 새로운 인류가 될 거예요. 미친 소리 그만하고 아이들을 풀어주세요. 이상민은 웃었다. 이미 늦었어요. 과정을 중단하면 아이들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무슨 과정이요? 뇌파 조작이에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하는 거죠. 강 형사가 무정의를 꺼내려 하자 이상민이 리모컨 같은 걸 눌렀다. 갑자기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강 형사를 향해 다가왔다. 얘들아, 안 돼. 민수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조종당하고 있어요. 강 형사가 외쳤다. 이상민이 다시 리모컨을 조작하자 아이들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다. 민수는 급하게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얘들아, 정신 차려.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사람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민수를 밀어내려 했다. 그 순간 민수는 뭔가 특별한 걸 시도해 보기로 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아이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김수현아, 너는 강아지 초코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이준호야, 너는 게임하고 싶다고 했지. 민수는 목소리를 통해 들었던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하나하나 말해주었다. 아이들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뭐가? 한 아이가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죠? 다른 아이가 물었다. 이상민은 당황하며 리모컨을 더 세게 눌렀지만 이미 아이들은 조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안 돼. 실험이 망가진다. 이상민이 소리쳤다. 강 형사가 이 틈을 타서 이상민을 제압했다. 리모컨을 빼앗고 수갑을 채웠다. 괜찮니 얘들아? 민수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우리 구해주러 온 거예요. 한 여학생이 물었다. 그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구급차가 도착해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은 없는 것 같았다. 이상민은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그가 수년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간의 뇌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해 아이들의 뇌파를 조작한 것이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속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있었을 거예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도 때늦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아이들과 부모들이 민수를 찾아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수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목소리를 듣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 내면의 외침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강 형사도 이를 인정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가 말했다. 뭐가요?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혹시 더 큰 조직이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정호, 김 박사, 이상민, 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건 말단들 뿐이고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민수는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저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위험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조용히 명상을 했다. 혹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출근길에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에서도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점심시간에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혹시 저를 보호해주는 경찰관이 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어젯밤에 또 목소리를 들었나요? 민수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조심하세요. 일단 오늘 저녁에 만나서 상의하죠. 하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일이 벌어졌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박민수 씨죠? 돌아보니 40대 정도의 정장 입은 남자였다. 누구시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당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요. 민수는 경계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셨나요? 그때 주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나타났다. 모두 비슷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수는 긴장했다. 당신들 누구예요? 정부기관입니다. 당신과 협력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협력이요? 당신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민수는 거부감이 들었다. 제 능력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같은 목적입니다. 다만 더 큰 규모의 일을 하려는 거죠. 관심 없어요. 민수는 돌아서려 했지만 다른 요원들이 길을 막았다.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검은 승용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했다. 도착한 곳은 정부청사 같은 건물이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쳐 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저는 국가정보원의 김 부장입니다. 국정원이요? 네, 당신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요? 당신의 능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김 부장은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북한에서 납치된 국민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민수는 고민했다. 납치된 국민들을 구하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부장은 납치 피해자들의 정보를 보여주었다. 10년 전에 실종된 어부들과 최근에 사라진 대학생들이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즉시 연락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극비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임무들이 더 있을 거예요. 민수는 뭔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실종자를 찾는 일에서 국가기밀 업무로 확장되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겠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중요한 문제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의 능력이 점점 더 큰 일에 연루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강 형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국정원에서 접촉했다고요? 네, 북한 납치 피해자들을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한번 그런 일에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계속 더 큰 임무들을 요구할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그건 맞지만 당신의 안전도 중요해요. 민수는 밤새 고민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국정원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집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희미하게 뭔가 들렸다. 한국 그리워, 가족
보고 싶어. 분명히 한국어였다.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어디에 있어요? 민수가 속삭였다. 북쪽, 추운 곳. 북한인가요? 모르겠어.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6명, 아니다 5명. 한 명은 아파서 민수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인 것 같았다.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 어부였어. 국정원에서 준 자료에 있던 이름이었다. 민수는 즉시 김 부장에게 연락했다. 정말 들렸나요? 네, 김철수라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5명이 함께 있고 1명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추운 곳이라고만 했어요. 더 구체적인 건 계속 시도해 주세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구출 작전을 펼칠 수 있어요. 며칠 동안 민수는 계속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씩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산, 높은 산 근처, 강물, 소리 들려, 기차, 가끔 기차 소리.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해 국정원에서는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1명이 죽었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요? 젊은 친구, 대학생이었는데 추위를 못 견뎠어.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았다면 국정원에서는 즉시 구출 작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직접적인 구출은 어려울 것 같아요. 김 부장이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민수는 답답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구출 계획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다. 우리도 그들 구하려고 해. 우리라고 하면 비밀, 말할 수 없어. 이상한 대화였다. 다른 누군가도 납치 피해자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이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 다른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김 부장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납치 피해자들이 갑자기 풀려났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죠? 민수가 물었다.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연락이 와서 송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이상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김철수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하는데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몇 명이었나요? 5명 정도. 아주 훈련된 사람들 같았어요. 민수는 며칠 전에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말 누군가가 비밀리에 구출 작전을 펼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김 부장도 당황스러워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작전도 아니에요. 대체 누가? 혹시 민간 구출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며칠 후 민수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박민수 씨죠? 네, 누구시죠? 얼마 전에 목소리를 들으셨죠? 구출 계획이라는. 민수는 깜짝 놀랐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반포지구. 오후 8시에 오세요. 혼자 오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민수는 고민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갔다. 한강변의 조용한 벤치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박민수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일어나며 말했다.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다.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다. 당신이 누구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같은 목적이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요. 남자는 민수 옆에 앉았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해왔거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죠?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예요. 민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몇 장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실종자들이에요. 하지만 경찰이나 정부에서는 찾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 저에게 주는 거죠? 당신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민수는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나요? 그걸 찾는 게 당신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왜 정부에서는 찾지 못하는 거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때로는 정부 자체가 문제일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은밀한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전에 마주쳤던 일들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국가에서 그런 일을? 표면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남자는 일어섰다. 연락처를 드릴게요. 뭔가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명함을 건네주며 남자는 사라졌다. 민수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봉투 속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맞는 걸까? 그날 밤부터 민수는 새로운 실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민수는 새로운 실종자들의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기존의 경우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희미하게 뭔가 들렸다. 추워, 너무 추워. 누구세요? 어디에 계세요? 민수가 집중했다. 산 깊은 산속, 눈이 많이 와. 어떤 산인가요? 모르겠어.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계절도 잘 모르겠어. 목소리의 주인은 중년 남성인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인물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몇 명이나 함께 있어요? 12명? 아니다, 어제 한 명이 또 뭐요? 하지만 목소리가 끊어졌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그 신비한 남자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를 들었어요. 산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치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며칠 더 집중한 결과 조금씩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헬기. 가끔 헬기 소리가 들려. 군인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와. 실험. 우리에게 뭔가를 주사해.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정보와 관련된 은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실험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모르겠어. 주사 맞으면 이상해져. 기억이 흐릿해지고.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돼.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인격 조작 실험인 것 같았다. 즉시 그 남자에게 연락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격 조작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위치는 파악됐나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한 지역의 군사시설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좀 더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하지만 그날 밤 민수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아무것도 도난당하지는 않았지만 물건들이 미묘하게 움직여 있었다. 누가 들어왔나? 민수는 긴장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국정원의 김 부장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글을 들여보냈다. 최근에 누구와 만났나요? 김 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누군가와 만났죠. 민수는 깜짝 놀랐다.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제 사생활을 감시하고 계신 건가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죠? 김 부장은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파일에는 한강에서 만난 그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테러 조직이요? 그럴 리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당신을 말이죠.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 사람이 뭔가 요청한 일이 있나요? 김 부장이 계속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걸 말하지 않기로 했다.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제 능력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접촉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당신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이 떠난 후 민수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실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와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실험이 더 심해지고 있어. 기억이 사라져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 신비한 남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국정원에서 당신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던데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할 거예요. 진실이 뭔가요? 만나서 얘기하죠. 이번에는 안전한 곳에서요.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였다. 사람들이 많아 도청이나 감시가 어려운 곳이었다. 저는 정말 박준호라고 해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민수는 놀랐다. 국정원 요원이었다고요? 네, 10년 동안 일했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만두게 됐어요. 어떤 진실요? 박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 내부에 비밀 조직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죠. 어떤 개인들이요? 정치인, 대기업가, 일부 고위 공무원들, 이들이 연합해서 은밀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실험이요? 인간 개조 실험이에요. 더 효율적인 노동자, 더 충성스러운 국민을 만들려는 거죠.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구한 사람들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정호나 김 박사, 이상민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 조직의 말단 연구원들이었어요. 진짜 배후는 따로 있죠. 박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러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사진이 있었다. 이들이 진짜 배후예요. 민수는 그중 몇 명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평소 뉴스에서 자주 보던 유명인들이었다. 믿기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면서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비밀리에 그들의 실험시설들을 파괴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직 군인, 정보원, 의사, 과학자들 모두 진실을 알고 나서 합류한 사람들이죠. 민수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들은 목소리들은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들의 은밀한 시설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박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예요. 민수는 고민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님,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강 형사에게 민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국정원과 비밀 조직, 복잡하네요. 강 형사가 고개를 흔들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추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떤 증거요? 실제로 그런 실험 시설이 있는지,
피해자들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럼 제가 들은 목소리들을 토대로 위치를 찾아봐야겠네요. 조심해서 하세요. 어느 쪽이든 위험할 수 있어요. 민수는 다시 집중해서 실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주변에 뭐가 보여요? 민수가 물었다. 산, 높은 산들, 그리고 큰 건물. 어떤 건물이에요? 회색과 콘크리트로 된. 창문이 거의 없어. 근처에 다른 건물들도 있나요? 멀리 작은 마을이 보여.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안 보여. 마을 이름을 아세요? 잘 모르겠어.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민수는 계속 질문했다. 조금씩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왔다. 강이 있어. 물소리가 들려. 다리, 빨간 다리가 있어. 기차, 하루에 2번 기차가 지나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민수는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강 형사와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장소들을 찾아보았다.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강 형사가 한 곳을 가리켰다. 강원도 산간 지역이군요. 네, 여기에는 실제로 군사시설들이 있어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죠. 그럼 정말 정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일단 더 조사해봐야 해요. 그날 밤 민수는 박준호에게 연락해서 추정 위치를 또 알려주었다. 좋은 정보네요. 우리도 그 지역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직접 확인해봐야죠. 하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원격으로 목소리를 들어서 상황을 파악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박준호 팀이 그 지역으로 향했다. 민수는 집에서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전달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소란스러워.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사이렌 소리가. 구출팀이 온 것 같아요. 민수가 박준호에게 연락했다. 알겠어요. 계속 상황을 알려주세요. 총소리가 들려.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수가 전달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몇 시간 동안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민수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 자유다. 자유야.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구출에 성공한 것 같아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다. 강원도 상안 지역의 군사시설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민수는 황당했다. 구출 작전이 테러 공격으로 둔갑된 것이었다. 박준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에게도 연락이 안 되었다. 며칠 후 국정원의 김 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박민수 씨, 큰일이 벌어졌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테러리스트요? 그분들은 사람을 구하려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통신 기록이 있거든요. 민수는 절망했다.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체포하러 온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선량한 의도였다는 걸 말이에요. 김 부장이 떠난 후 민수는 막막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 고마워, 우리를 구해줘서. 당신 때문에 살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누가요? 민수가 물었다. 진짜 배우들.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밝혀 세상에 알려. 민수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기로. 다음 날 민수는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민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정부 내부에 비밀 조직이 있고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에서는 민수를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했지만 시민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인터넷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쏟아졌다. 가족이 실종된 사람들, 이상한 실험에 동원된 사람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몇 주 후 국정감사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정말로 비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박준호도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정부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해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준호가 민수에게 고마워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어딘가에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찾아야 해요. 박준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후 민수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고 민수는 그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이제 정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강 형사가 말했다. 네, 하지만 더 큰 책임감을 느껴요. 민수의 능력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단순히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감정과 기억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부담도 커졌다. 너무 많은 고통과 절망을 함께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가끔은 이 능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심리상담색에 털어놓았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맞지만 때로는 너무 무거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 민수는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갔다. 일주일에 며칠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보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는 큰 위안이 되었다. 고통스러운 목소리들 대신 아름다운 색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어린 소녀가 다가왔다. 아저씨, 뭐 그려요? 꽃을 그리고 있어. 예쁘지? 네,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한 장 넘겨주었다. 여기에 그려봐. 소녀는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다. 어디에 계세요? 민수가 차분하게 물었다. 지하철 공사 현장 무너졌어. 몇 호선이에요? 9호선. 새로 만드는 구간. 민수는 즉시 179에 신고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구조대장이 물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구조대는 민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매몰된 작업자 3명을 모두 구해낼 수 있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박민수 씨군요. 구조대장이 알아보았다. 유명하다니요. 우리 사이에서는 전설이에요. 언제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신다고. 민수는 부끄러웠다. 자신은 그저 들리는 목소리를 전달할 뿐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또 3명을 구했다. 가족들의 기쁨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때로는 이 능력이 부담스럽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어 계속할 수 있다. 내일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야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닿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민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